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혼자 다 아는 남자 혼다입니다. 이번 방송에서 들려드릴 이야기는 같은 시기에 고려와 원나라를 통치한 충선왕과 무종의 정치적인 유사성입니다. 당대의 정세와 두 인물의 관계에 비춰서 충선왕과 원무종의 정치적인 유사성이 어떤 맥락에서 드러나는지를 차근차근 추적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전 방송에서 원나라의 초기 역사, 그러니까 세조 쿠빌라이와 성종 테무르의 시대를 짚어드린 바 있는데요. 이전 방송과의 텀이 좀 길었기 때문에 원나라 초기의 정세를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나라의 세조 쿠빌라이는 상대적으로 합법적으로 등극한 아리크부케를 힘으로 무너뜨리고 데칸이자 원의 황제직에 올랐기 때문에 원나라의 성립과 함께 몽골 제국은 내분에 휩싸이게 됩니다. 특히 원나라 초기에 오고타이 칸국의 수장이었던 카이두가 서북방에서 원나라를 계속해서 위협하게 됩니다. 원나라의 제3대 황제인 무종 이전에 집권했던 두 군주 세조 쿠빌라이와 성종 테무르는 13세기 말에서 14세기 초에 모두 이 카이두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이 카이두는 쿠빌라이와 약 40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갈등하면서 수차례에 걸쳐서 군사적인 충돌을 해왔죠. 쿠빌라이의 뒤를 이어서 원나라의 황제가 된 성종 테무르는 쿠빌라이의 사망으로 자칫 뒤숭숭해질 수 있는 원제국 내부의 군사 조직을 밀도 있게 통제하고 관리하면서 국가의 안보를 강화하게 됩니다. 먼저 쿠빌라이 대 남송을 무너뜨리고 점령한 남방의 군 조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마그마처럼 끓고 있던 남방 세력의 불만이 표면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북방으로는 카이두를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카이두의 연합 세력이었던 북방 세력들을 포섭하게 됩니다. 과거 카이두는 반원 세력들을 규합해서 연합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원제국을 위협했는데요. 성종의 시대에는 역으로 북방 세력들에 대한 유화책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씩 포섭하면서 카이두의 호응 세력을 원나라에 가담하게 하는 방식으로 대세를 원나라로 끌고 옵니다. 이후에 수세에 몰린 카이두가 국면 전환을 위해서 큰 결전을 통한 반전을 노리게 되지만 그 결전에서 카이두는 하락세를 만회하겠다는 의도로 너무 무리하게 격전을 벌이게 되고 그 상황에서 원나라 측에서 후방의 예비대로 매복하고 있던 위치차르 그리고 적시의 원군으로 참전한 쿠빌라이의 증손자 카이샨에 의해서 카이두는 대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카이두는 큰 부상을 입고 철군 중의 기류에서 사망하면서 원에 대한 오고타이 칸국의 공세적인 위협은 소멸하게 됩니다. 원성종은 오고타이 칸국의 수장 카이두가 사망한 이후에 오고타이 칸국 휘하에 있었던 차가타이 칸국의 두하까지 포섭을 해서 카이두의 뒤를 이은 오고타이 칸국의 군주인 차파르를 협공하게 됩니다. 원나라와 차가타이 칸국 양대 세력의 협공에 속수무책이 된 차파르는 결국 두하에게 항복하면서 과거 오고타이 칸국에 종속했던 차가타이 칸국의 두하가 반대로 오고타이 일족을 자신들에게 종속시키게 됩니다. 카이두와의 결전에서의 공로 그리고 연이어서 오고타이 칸국을 몰락시킨 공로로 카이샨은 원나라 황금시족의 실세가 되게 됩니다. 군사적인 최고의 실권자로 북방의 알타이산에서 대군을 거느리고 주둔하는 북방의 사령관이 된 겁니다. 그리고 원나라가 오고타이 칸국을 멸망시킨 다음해인 1307년에 원성종 테무르가 마땅한 후계자 없이 사망하고 맙니다. 성종이 후계자 없이 사망했기 때문에 정통성 있는 후계자가 없는 상황에서 황희쟁탈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원나라의 황희를 차지하는 세력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는데 먼저 성종의 황후였던 블루강 카툰이 미는 안서왕 안한다 그리고 성종의 조카이자 군사적인 실력자인 카이샨과 그 형제의 세력이었습니다. 이 당시 군사적인 실력자인 카이샨은 말씀드린 대로 알타이산에서 주둔하고 있었고 그 동생 아유바르하다는 대도에 있었는데 아난다이 세력과 갈등하던 중에 어머니 타기 카툰과 함께 대도 밖으로 추방되게 됩니다. 하지만 잠시 수세에 몰린 카이샨의 동생 아유바르하다가 대도로 돌아와서 반대파를 급습하고 그 세력들을 처단하면서 황희 계승 다툼에서 카이샨의 형제 세력이 승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데칸이라는 자리는 형제 사이에서도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생 아유바르하다는 여차하면 대도에서 황제에 오를 것 같은 움직임을 보이게 되고 그걸 좌시할 수 없었던 카이샨은 알타이의 군단을 이끌고 대도를 향해 진군하게 됩니다.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사태를 진정시킨 인물이 있었습니다. 쿠빌라이의 외손 몽골명 이지르부카로 불리면서 대도에서 두 형제와 함께 기거했던 인물인데요. 즉위했다가 1년도 안 돼서 폐위되고 대도에서 생활하고 있던 충선왕 왕장이었습니다. 충선왕의 중재로 카이샨이 황위에 오르게 되고 동생인 아유바르하다나 그 아들이 카이샨의 뒤를 잇는다는 교대 승계의 약속을 통해서 카이샨은 원의 3대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종으로 옹립한 공로로 왕장은 1308년에 심양왕의 즉위를 받습니다. 당시 심양, 그러니까 지금의 펑텐 혹은 랴오양 지역은 고려인 전쟁포로 그리고 유민이 많이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와 원 사이의 관계에 대한 상흔이 짙게 남아있고 또 마찰이 발생한 우려도 큰 곳이었습니다. 무종은 고려와 원의 관계를 봉합하는 역할을 친밀한 관계였던 왕장 이지르부카에게 일임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동과 요양 그리고 압록강 지방은 여진족의 권역이기도 했으니까 원의 지배하에서 고려인이 영향을 미친 영역과 민족적인 구성이 넓어지는 그런 아이러니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왕장은 심양왕 등극에 이어서 고려 국왕으로도 복위하게 되는데요. 심양왕의 봉해진 해인 1308년에 부왕인 충렬왕이 사망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위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충선왕은 복위한 지 2년 후인 1310년에 무종에 의해서 심양왕이 격상된 심왕에도 봉해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심양왕은 심왕으로 불리게 되고, 참고로 원에 속한 43개의 왕부 중에서 심왕은 39위고 고려국왕은 41위로 상대적으로 최하위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양의 즉위가 고려국왕보다도 오히려 높았다는 점이 특기할 만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서로 밀접한 관계였으면서 동시대의 고려와 원나라의 군주였던 충선왕과 원무종의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를 위해서 먼저 원무종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종이 집권한 시대는 외부의 위협과 내적 갈등이 일단 봉합된 상태였으니까 상대적으로 평탄한 치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빌라이 이래로 계속된 전쟁과 여러 사업으로 인해서 폐해가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폐해 극복을 위해서 무종이 어떤 정책적인 대안을 내놨는지가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무종 이전의 황제들은 무종에게 여러가지 과제를 던져주게 되는데요. 먼저 쿠빌라이는 원의 초대 황제로 등극한 이래로 남송, 일본, 베트남 원정, 거기다가 카이도 정벌까지 더해서 전쟁의 성패와 무관하게 막대한 전비를 지속적으로 소진하고 있었습니다. 쿠빌라이는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세액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이런 재정 확충을 위해서 쿠빌라이는 유라시아의 물류 통상을 주도했던 상단인 오르톡 출신의 외부 인사들에게 재물을 위임하게 됩니다. 돈이 나오는 길을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들한테 세수를 최대화하고 국부를 재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맡긴 거죠. 오르톡은 쿠빌라이의 기대에 부합하게 확실한 세수 극대화 성과를 보여줍니다. 특히 은괴 세수가 100배 증가하고 소금 전매를 강화하면서 소금 관련 세수가 6배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이익에 밟다 보니까 부당하게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재기를 한 다음에 이후에 고가로 되파는 방식으로 부당한 사익을 추구하고 또 기존의 관료체계를 붕괴시키게 됩니다. 이 관료체계의 붕괴는 특히 인사 측면에서 두드러졌는데요. 기존 관료에 비해서 세력적으로 열세에 있다고 생각하는 오르톡 출신의 인사들이 특별 채용을 통해서 오르톡 출신 재무관들을 중앙의 요직과 강남과 같은 지방 주요 세납지에 꽂아두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국가의 돈을 만질 수 있는 재무 관련 관료의 선발 과정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면서 기존의 유학자나 불교도 출신의 관료들이 소외되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오르톡 출신 세력의 성장을 좌시할 수 없었던 기존의 관료 계층은 오르톡 출신 재무재상인 아흐메드, 상가, 노세영 같은 관료들에 대해서 그들의 부정을 적발하는 방식으로 탄핵하고 척살하게 됩니다. 기존 관료 계층은 오르톡 출신 수장을 하나하나 제거하면서 다음으로는 그들의 수족이었던 인사들을 소탕하게 됩니다. 오르톡 출신의 관료들을 면직 처분한 건데요. 1282년에 아흐메드가 탄핵된 다음에 무려 714명의 관리가 추방되게 됩니다. 그리고 특채를 남발하면서 관리의 수를 임의로 늘릴 수 없도록 여러 기관에 대해서 관리의 수를 법제화하게 됩니다. 또 특채나 특진을 봉쇄하기 위해서 관리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임기가 차면은 다른 부서로 이동하도록 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공무원들에게도 적용되고 있는 제도죠. 또 거기에 더해서 임기가 다하지 않은 사람의 특급 승진을 불허하면서 특채나 특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르톡 출신의 관료들이 사익을 부당하게 추구했다는 점에 착안해서 감찰을 강화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지방관이 조세 관련 담당자를 1차적으로 감찰을 하게 하고, 그리고 지방 안찰사에 대한 감찰을 하는 행어사대의 감찰 강화도 동시에 고려한 대책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쿠빌라이에게 많은 돈을 안겨줬던 오르톡 출신의 관료들은 쿠빌라이의 치세가 끝나기도 전에 기존 관료들에게 탄핵되고 정책적인 흔적도 차츰 지워지게 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쇄신 분위기는 쿠빌라이에 이은 성종대에도 이어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관료들이 오르톡 관료로부터 이어받아가지고 답습한 것이 있었습니다. 조정 내에서 자기의 세력을 크게 확장할 수 있는 비공식적인 인사채용 프로세스를 계속해서 관행적으로 이어간 겁니다. 그게 바로 내강지라는 건데요. 중앙관청인 중서성을 통한 공식적인 경로가 아니라 비공식적이거나 예외적인 루트로 사회 전반의 정책을 결정하거나 인사를 등용하는 그런 일종의 뒷구멍이었습니다. 성종 제2기간 동안 내강지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내려진 사례가 무려 6,300건에 달합니다. 오르톡 출신의 관료들은 축출을 했지만 그들의 관행 중에서 정치적으로 이득이 되는 그런 기재들은 답습한 건데요. 국정에는 내강지를 이용해서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례를 집행하는 게 필요한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런 게 수천 회에 걸칠 만큼 너무 남발되는 거는 질서의 문란을 초래하게 된다고 봅니다. 집정자는 큰 권한을 가지기에 어떤 선이나 금도를 넘는 게 가능하지만, 일단 그 금도를 넘으면은 이후 세력도 그 나쁜 점을 본받으면서 질서의 문란이 급격하게 가속화되기 때문에 더더욱 이 금도를 넘는 거에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정파의 정략적인 이득만을 위한 악법이 뿌리 깊게 자리 잡아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악습들은 그대로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성종의 뒤를 이은 무종에 대해는 새로운 바람이 불어서 이런 내강지라는 관행을 척결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생각과 유사한 반로였는지 무종시대에는 기존에 있었던 내강지 관행을 끊자는 여러 대신들의 상소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건 역시도 전국을 주도하는 세력으로서 새롭게 등극하려는 정치 세력들의 주장일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명령 전달 체계가 좀 더 공정해지고 투명해지기를 바라는 우국지사들의 요청이었을 개연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무종은 이런 상소들에 호응해서 자기는 내강제의 척결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국정 운영의 중심인 중서성의 권위를 살리는 데 집중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런 무종의 의사가 천명이 되면서 실제로 이후의 기록에서 내강지가 집행된 사례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무종은 국정 정상화의 일환으로 구조조정도 추진하게 됩니다. 이 구조조정은 국정을 효율화하고 재정을 긴축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오르톡 출신의 관료들이 신흥 세력으로서 중앙과 지방에 자기 세력을 심으면서 관료 수가 폭증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관료의 밥그릇을 꼭 필요한 수준으로 줄이는 과정이었습니다. 기존 관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밥그릇을 늘리는 것을 굳이 마다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무종은 군주 입장에서 국정을 효율화하고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중서성의 재상직부터 개편하게 됩니다. 중서 재신 14명과 어사대부 4명, 이렇게 18명이 있었던 거를 예전 법제에 따라서 12명으로 감원한 겁니다. 대체로 쇄신이나 개혁으로 표현되는 그런 변화지만 사실 쿠빌라이의 오르톡 등용 이전의 법제로 회귀한 것이니만큼 특정한 정파의 정치적인 입장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무한반복되는 그런 루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개편은 국가 재래를 관장하는 태상내 의원에 대해서 극적으로 나타나서 이쪽의 관리들은 27명에서 8명으로 줄게 됩니다. 예식 관리를 간소함으로써 국가 행사와 인건비를 절감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군사조직인 추밀어는 쿠빌라에 대해 6명이었는데 특이하게 성종 때 32명으로 증원이 된 적이 있습니다. 성종이 확장된 제국의 군조직을 밀도 있게 관리하기 위해서 추밀원 인사들을 대폭으로 증원한 건데요. 무종대에는 카이두의 대표적인 위협이 종식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종은 이 추밀원 관료 수를 11명 감원하게 됩니다. 오고타이의 세력이 몰락했기 때문에 비대한 군사조직의 밸런스를 다시 조정한 거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빌라이 때에 비해서 제국의 규모가 많이 커졌기 때문에 20명 정도의 규모는 유지한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종은 인사나 정책 결정의 투명화, 구조조정에 이어서 감찰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앞서 취한 대책들이 예외 없이 엄정히 시행되도록 그렇게 관리 감독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하면서 감원을 하는 와중에도 관리의 감찰을 담당하는 어사대만큼은 증원되게 됩니다. 1310년 1월에 어사대의 주요 직책들을 모두 2명씩 증원하게 되고요. 이거는 개편 중에도 어사대의 인원은 증가시켜서 감찰력을 확보하는 조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종치세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성을 요약을 하면은 비공식적인 인사의 채용을 투명화하고 공정화했고 또 국정의 효율화, 재정 긴축을 위해서 구조 조정에 들어가는 동시에 이런 조치들을 엄정하게 시행하고 기존의 폐단을 감시하기 위해서 감찰력을 확보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고려 국왕으로 복위된 충선왕의 정치 의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무종과 비슷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고려와 원의 정치적인 변화가 아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확정할 순 없지만 거기에는 어느 정도 충분한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인물의 정책적인 지향성이 비슷할 수 있었던 개연성은 충선왕의 폐위로부터 시작됩니다. 충선왕이 1298년에 처음 왕위에 오르고 예하의 왕비 중에서 조비를 총애하게 되는데요. 이걸 질투한 원 출신의 개국공주와 반대파로 인해서 1년도 안 돼서 폐위되게 됩니다. 이 배경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조금 설명을 드리겠지만 강한 의지로 자기 정치를 하려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변화를 준 게 주변의 반발을 불러온 게 좀 컸다고 봅니다. 아무튼 충선왕은 1308년에 다시 복위할 때까지 10년 동안 개국공주와 함께 원나라 수도에 머물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 후에 원무종이 되는 회령왕 카이샹과 그 동생 아유바르와다의 집에서 살게 됩니다. 그 시기에 충선왕은 쿠빌라이의 외손으로서 당대 원나라의 중앙정치 상황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접하고 또 권력지향이 굉장히 강한 카이샹과 아유바르와다 형제와 함께 정치적 이슈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누고 그러면서 그들 특유의 어떤 정치적 견해와 공감을 가지게 됐을 겁니다. 그런 개인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카이샹과 아유바르와다 형제의 황희계승 갈등에서 중재 역을 맡을 수가 있었고 그런 평소의 교감을 바탕으로 해서 두 인물이 합의할 수 있는 정치적인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봅니다. 특히 최종적으로는 카이샨의 황희계승에 기여하면서 카이샨과의 유대가 더 긴밀해졌을 겁니다.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단서로 해서 새로운 상황을 헤쳐나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충선왕 입장에서는 원나라의 정치적인 의제를 고려의 상황에 응용 접목시키는 시도를 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걸 실제 사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리는 리스트들은 복위 이후에 충선왕이 취한 대표적인 개혁 조치들인데요. 먼저 인사 등용 과정을 쇄신한 거는 무종이 내강지를 통한 비공식적인 인사 등용을 막겠다고 한 것이랑 비슷하고 또 국가기관 전반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한 사례도 무종대의 정치조직 개편과 접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또 이전 시대와는 다르게 감찰을 강화한 것도 카이샨의 정치적인 지향과 비슷한데요. 합리적인 군주라면은 누구라도 쉽게 취할 수 있는 대책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그것 이상의 공통점이 나타나는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선왕이 쇄신하기 이전의 인사등용은 주무부처인 정방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이 정방은 과거 최씨 무신정권 때 최후가 인사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1225년에 자기의 사저에 설치한 기구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지된 이유는 무신정권이 몰락한 이후에 유경이 정방의 물리적인 위치를 왕의 편전 옆으로 옮기면서 국왕이 자신의 신복을 정방의 수장인 정색승지에 앉히고 국왕의 측근이 될 인사를 등용하고 기르면서 국왕의 입맛대로 인사를 단행하는 기구로 변형해서 운영하면서 이 정방의 생명력이 충렬왕 때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본래 무신정권에서 왕을 꼭두각시로 만든 인사기구였지만 자기의 마음대로 인사를 단행할 수 있다는 정방의 장점을 역설적으로 과거의 피해자였던 왕이 차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충렬왕도 측근을 양성하는 용도로 정방을 활용하게 되고 특히 충렬왕 4년에는 인사의 등용뿐만이 아니라 국가 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관장하게 하자는 그런 건의를 받아들여서 추가로 14명의 관료를 더 임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 다수는 이미 정방에 소속해 있는 아버지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은 부모 찬스, 불공정의 냄새가 강하게 풍겨오는 대목이지만 충렬왕의 정치적인 속내는 왕의 사적인 인사기구, 그걸 넘어서 사적인 정책기구로까지 탈바꿈시키려고 했던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충선왕의 생각은 충렬왕과 달랐다는 게 첫 번째 즉위에서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충선왕은 첫 번째 즉위년도였던 1298년에 즉위하자마자 정방을 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림원을 설치하고 여기에 인사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충선왕이 이 시기에 이렇게 결정을 한 거는 정방을 아버지 충렬왕의 사유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림원을 새롭게 설치해서 자기 세력을 새롭게 키우려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기존 국왕의 측근이었던 기득권 세력의 강한 반발을 받게 되고 결국 1년도 안 돼서 폐위로 물거품이 되게 되죠.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복위한 이후에도 충선왕은 곧바로 정방을 폐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방법론이 좀 다른데요. 정방이 가지고 있었던 인사권을 전리사와 군부사로 이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아버지와 큰 차이가 없이 사적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 사림원을 새롭게 설치하고 여기에 인사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선택을 했는데, 두 번째로는 원나라 간섭으로 상서 6부에서 상서 2부와 상서 예부가 병합된 전리사, 그리고
상서 병부 이런 국가의 공식 기구로 인사권을 이양한 겁니다. 인사권을 전리서와 군부사에 이관했던 얘기는 인사권을 국가 관청 중에서 인사권을 담당하는 이부와 국가의 군사 조직인 군대의 인사권을 넘겨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권을 한쪽으로 모아서 자기가 독점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고 유관부처 두 개로 나눠서 이양했으니까 인사권을 사유화하기보다는 더 공식적인 것으로 정상화시킨 선택에 가깝다고 봅니다. 정치 세력이니만큼 이런 선택을 통해서 이득을 취할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으로는 국정을 정상화하면서 명분을 챙기는 쪽에 이득을 취했다고 봅니다. 이런 선택은 원나라에서 복위 준비를 하면서 참모인 이온과 함께 논의한 것인데요. 당대 쿠빌라이의 원나라에서 자행된 오르톡 관료의 무분별한 자기 사람 특채, 그리고 성종대까지도 계속된 내강지를 통한 비공식적 관료 채용, 이런 사례들의 폐해를 꾸준히 지켜보면서 인사권을 사유화하는 것보다 공식화하는 게 더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첫 번째 직위에서 선택했던 인사 조직의 사유화보다는 인사권을 좀 더 공식화된 그런 조직에 이양하는 모습이 자기의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도 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라고 봅니다. 충선왕의 선택에 원에 대한 정세 관망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기록이 없지만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가지고 이렇게 추정해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보기위의 충선왕은 무종이 추진한 것과 비슷하게 관부 전체에 대해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무신정권 이래로 고려의 정치 조직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 그걸 개선하고자 한 시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무신정권의 수장이 국정을 독점하는 게 전제된 상황에서 형식적으로나마 많은 문신들을 등용하면서 과실을 나누는 모양새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내재적으로는 문신들 간의 상호 견제를 하면서 정권에 좀 더 기생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비대해진 정치 조직은 충렬왕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보기위의 충선왕은 이렇게 몸집이 커진 정치 조직을 대대적으로 축소하기로 합니다. 원의 사례하고 비슷하게 고려에서도 관부의 개편은 단순한 녹봉 절감책의 맥락을 넘어가지고 이전의 정치 운영 구도를 특수한 왜곡이 일어나기 이전으로 복원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308년 11월 충선왕은 이런 하교를 내립니다. 여러 오문이 허설되었으니 명분은 있으되 실체가 없는 경우 모두 병성하라. 여기에 따라서 같은 해에 관제 개편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한 관부가 여러 관청들을 그 휘하에 병합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게 됩니다. 디테일한 상황을 논하자면은 상당히 복잡한 문제지만 원 무종 시기에 중서성 재상의 수부터 감축시킨 것과 비슷하게 도첨의사사의 세부 관부들을 폐지하면서 재상의 수를 총 7명으로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충선왕은 감찰도 강화하게 되는데요. 이건 역시 원의 사례와 비슷하게 모든 정치적인 쇄신을 확정하고 갈무리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의 정세와 어떤 관련을 가졌는지는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데요. 충선왕은 즉위년과 복위년에 있었던 개편에서 다른 여타 관부에서 품계를 올려서 승진시킨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감찰기관의 위상을 대대적으로 승격시키게 됩니다. 감찰기관이 아닌 다른 관부 같은 경우는 여타 다른 관청과 병합된 경우에 품계가 상승했는데요. 유독 감찰기관인 사원부는 단독기관으로서 2차례 개편을 거치면서 총 2단계로 품계가 승격되는 그런 특이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연구자들은 이 감찰 강화 대책이 보기 후에 대부분의 세월을 원에서 지냈던 충선왕이 자기가 부재하는 상황에서도 조정의 기강을 잡을 주무부서로 사원부의 위상을 많이 높인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감찰의 강화를 함에 있어서 감찰 인원을 늘리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직급을 올리는 선택을 한 이유가 원의 감찰 강화 방식을 참고한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원의 정부에서는 세조대인 1268년에 어사대를 설치했지만 처음에는 새롭게 남방의 직제를 도입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각 관부의 중요도에 걸맞게 직급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어사대의 대부와 중승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고위급 관료였지만 마찬가지로 역할이 중요한 다른 하부 관리들이 이에 크게 못 미치는 직위에 있어서 아무래도 감찰의 권위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쿠빌라이 후기인 1290년에 어사대 대부를 포함해서 그 하위직의 품격이 한 등급씩 승격됩니다. 그리고 성종 테무르가 즉위했다가 10여 년 후에 사망하기에 이르기까지 어사대의 직제 정비는 잠시 중단되게 됩니다. 그리고 원무종의 즉위년이자 충선왕의 복위년 직전이었던 1307년
원나라 어사대에서 대부의 아래 품계에 있는 중승, 시여사, 치시여사가 2품 혹은 3품의 관료로 일괄적으로 승격되게 됩니다. 이거는 어사대의 권위를 보강하고 그 품계도 평균적으로 상향 평준화하면서 다른 관부에 대한 감찰 권한을 상당히 강화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충선왕은 원에 체류하면서 세조 시절에 감찰부사의 품계가 점진적으로 상향되고 또 무종대에 감찰부사의 직급이 대대적으로 향상되는 그런 원의 정치적인 상황을 누구보다도 뚜렷이 옆에서 목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원의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서 자기가 가졌던 정치적인 문제의식을 고려의 상황에 대입해서 첫 번째 즉위년에는 원에서는 종 1품에 속하는 어사대 대부에 비해서 그 직급이 지나치게 낮았던 고려의 정 3품 어사대의 품질을 종 2품으로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복인형 개편에서는 어사대 대부의 후신인 사원부의 대사원을 포함해서 사원부 내부의 품계를 일제히 상승시켰습니다. 고려 내 사원부의 단계적인 승급이 원 내부의 사례하고 상당 부분 유사하다는 점을 생각하면은 고려와 원의 감찰 강화 대책이 서로 무관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감찰 강화의 상호관계를 추론해보자면은 원에서 오르톡 재상과 한인 관료들의 갈등이 계속되던 중에 조정의 기강이 중요한 주제로 부상되게 되었고, 그러한 맥락에서 쿠빌라이 내 원나라에서 어사대의 품질이 향상되게 됩니다. 그리고 충선왕은 첫 즉위 시에 그 정치적 논제에 영향을 받아서 감찰부사인 사원부의 직급을 올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충선왕과 무종이 비슷한 식의 감찰기구의 품질을 향상시킨 거는 서로 정치적인 논제에 대해서 소통을 하면서 특정한 영향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충선왕과 원무종의 정치 정책에 있어서의 유사성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두 군주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특기할 만한 사항들이 있어서 정리를 해봤는데 그 부분은 조만간 업로드될 2부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까지 함께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남겨주신 댓글에 대해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소통하려고 노력 중이니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